우리 두 번째 파일은 기술통계학이죠. 기술통계학은 뭐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아시는 것 중에 몇 개 더. 일반 이제 우리 측정불확도 시간에 배우는 평균, 표준 편차 이외에 뭐 상관 분석이라든지 회귀 분석을 조금만 더 해볼게요. 기술통계학은 결국 아까 그 데이터들을 숫자 하나로만 나타내는 게 기술통계학. 숫자 하나로 나타내보자. 평균, 뭐 표준 편차 이런 거죠. 그래서 먼저 배우는 게 중앙값. 그리고 그다음 이제 변동에 대한 거는 뭐 표준 편차 제일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어떤 선형 관계. 우리 y는 ax 플러스 b 이런 선형 관계에서 기울기가 얼마일 거냐, a가 얼마일 거냐 이런 거. 그다음 상관관계, 상관계수 그거 감마라고 있나요? 알파, 베타, 감마. 감마는 얼마일 거냐 이런 것들 배워보자. 먼저 대표값. 대표값은 제일 쉬운 거니까 다 아시는 거예요. 평균. 전체 관측값의 수를 관측값의 그 개수죠. 개수로 관측값의 합을 나누면 그게 평균이 된다. 근데 이 평균은 약점이 있다. 이상값, 극단값이 있으면 평균이 왜곡된다. 그래서 우리 동네에 빌 게이츠가 요즘은 제일 부자가 누구죠? 예전엔 빌 게이츠였는데 요즘은 무슨 많아가지고 빌 게이츠가 아닐 것 같아요. 뭐 해서 어쨌든 빌 게이츠만 저는 석반동에 사는데 우리 동네 이사도 우리 동네 평균 소득이 갑자기 확 올라지게 된다. 그래서 이제 소득 같은 거 계산할 땐 중위소득을 많이 써요. 그럼 그건 상관없죠. 아무리 부자인 사람이 있어도 순번대로 쭉 나열하는 거니까 그런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자, 평균은 모집단 평균은 대표적으로 뮤라고 써요. 뮤라고 있죠. 뮤. 그리고 표본의 평균은 특히 산술 평균만 하니까 우리가 이제 통계에서는 산술 평균만 주로 많이 하니까 그때는 x바 x 위에 이 작작 막대기 바가 있다고 해서 x바로 읽게 됩니다. 이건 전통적인 통계의 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측정불확도 추정 보고서라든지 내부 문서를 만들 때도 샘플 평균을 뮤로 쓰시거나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공식은 아까 관측수 나누기 합이라고 그랬죠. 관측수 나누기 합인데 모집단의 개수, 이제 샘플의 개수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누어지게 됩니다. 요거 이제 평균의 정의라고 하는데 이때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공식이 왜 이렇게 나왔을까? 그냥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평균은 n으로 나누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n이 사실은 데이터 이렇게 xi가 x1, x2, xn 이렇게 주어졌을 경우에 xn이 발생할 확률이에요. 이게 발생할 확률이 1분의 n이 된다는 거죠. n개니까 n개 중에 x1이 발생할 확률은 n분의 1이다. 그래서 사실은 일반 공식은 뭐 이 expectation x의 평균은 서메이션의 xi, pi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각각의 x값과 확률, 그 x의 확률 값을 곱한 것의 합이 되는 게 일반 공식이에요. 근데 pi가 그 확률이 n분의 1이기 때문에 이렇게 n분의 1이 바깥으로 나와서 n분의 1이 되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공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평균이란 그런 거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히스토그램에서 좋은 게 있죠. 만약 그렇다면 히스토그램을 이용한 평균 작성은 굉장히 쉬워지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264개를 더하는 게 아니고 이제 데이터 구간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 구간의 가운데 값, 중앙 값, 그리고 그 확률 값 이렇게 곱해서 서메이션을 시켜도 그 264개에 대한 평균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거는 이제 천천히 해보시고 아무튼 원론적으로는 그렇게 된다. 중앙값, 가운데 있는 값이죠. 이거 왜곡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고안한 방법인데 뭐 홀수일 경우에는 이렇게 쭉 이렇게 순서대로 정해 놓은 다음에 이렇게 가운데 값으로 하시면 그게 중앙값이고 짝수인 경우에는 가운데 있는 두 개수의 평균으로
중앙값을 하시면 돼요. 중앙값은 이런 거다라고 본 거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자, 대표값 끝났어요. 대표값은 제일 중요한 게 평균이니까 여러분들 뭐 중앙값이고 뭐고 우리 안 할 거니까 결국 우리는 산술평균만 구하실 수 있으면 돼요. 산술평균 다 구하실 수 있잖아요. 자, 그 다음은 데이터가 얼마나 퍼져 있냐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거를 대표적으로 분산으로 보죠. 자, 지금 우리가 아까 뭐 가령 확률 분포 또는 히스토그램을 그렸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 반은 A반은 이렇게 좀 퍼져 있고 B반은 이렇게 뾰족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가운데 있는 값이 똑같죠. 그 말은 평균은 같다는 거예요. 자, 평균은 동일한데 A반이 더 퍼져 있고 B반이 작게 있다. 그 말은 A반은 성적이 높은 사람과 성적이 낮은 사람이 이렇게 편차가 크고 B반은 성적이 낮은 사람, 높은 사람이 그래도 그나마 좀 좁다. 그런 거 보면 선생님 입장에서는 제 입장에서는 당연히 B반을 선호하죠. 이게 약간 유사한 집단끼리 모여 있는 게 제가 이제 지식을 전달하기가 좋죠. 왜냐하면은 제가 이분들의 포커스를 맞추면 이분들이 불만이고 이분의 포커스를 맞추면 이분들이 불만이니까 어떻게 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맞추다 보면 이분도 불만, 이분도 불만. 근데 이제 요런 경우는 대충 이제 가운데에 맞춰서 강의를 하게 되면 빈도도 많고 가운데가 이분도 잘 따라올 수 있어서 좋게 되는 거죠. 그래서 3포의 모양, 3포의 정도를 보고 어떻구나. 우리 측정 불확도가 대표적인 분산의 하나의 일종이죠. 3포의 일종이죠. 자, 그래서 모집단의 분산의 표기는 시그마라고 읽고 시그마 제곱. 자, 표본 집단의 분산은 S라고 쓰고 S제곱이라고 하고 이 시그마와 S에 대한 공식이 존재해요. 이런 공식이 존재한다는 거죠. 공식이 복잡한데 저는 이거를 이렇게 외웠어요. 지금 개별 데이터 XI가 그리고 X반은 평균이잖아요. 그것들을 제곱했어요. 근데 이 데이터에서 평균을 뺀 걸 편차 제곱이라고 불러요. 편차라고 불러요. 요거를 편차. 그러면 편차 제곱을 했죠. 이렇게. 그거를 더한 다음 n-1로 나눴어요. 그래서 n-1이 조금 이상하지만 편차 제곱을 가령 n으로 나눴다면 평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분산은 편차 제곱의 평균 이런 식으로 공식을 외웠어요. 그래서 모집단의 분산을 할 때는 시그마 제곱은 그냥 정확하게 n으로 나눠요. 그래서 정확하게 편차 제곱의 평균이 되죠. 편차 제곱의 평균. 근데 표본은 희한하게 표본의 개수는 n인데 편차 제곱의 평균인데 n-1로 나눠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 하면 두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 요거 보시죠. 이 모집단이 n개가 있고 물론 표본 집단이 스몰 n개가 있으면 라지 n이 n보다 무조건 크겠죠.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 이제 답은 있는데 답이 여기 슬라이드에 있어요. 내가 여기에 분산 시그마 제곱을 구하고 이 표본의 분산 S제곱을 이렇게 구하고 평균 구하고 X바를 구했어요. 첫 번째 문제예요. 뮤가 X바랑 비교했을 때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다. 이 명제가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이면 1, 거짓이면 0. 이 명제, 이 평균은 이 샘플을 채취해서 구한 X바에 비해서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다. 그죠? 지금 임동구 선생님 임동구 선생님 이거 한번 들으셨나? 그렇게 잘하시지? 임동구 선생님이 제일 먼저 말씀해 주셨는데 맞아요. 내가 해보니까 뭐 샘플을 몇 개를 했든 클 수도 있고 내가 샘플을 여기서 했더니
그래. 여기서 샘플을 했더니 클 수도 있고 여기서 했더니 작을 수도 있고 그거는 랜덤하게 막 나온다는 거죠.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 X반은 불편 추정량, 편의가 없다고 그래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으니까. 자, 근데 두 번째 명제. 여기에서 구한 모집단의 시그마 제곱과 S제곱을 비교해 보니 항상 시그마 제곱이 크더라. 이게 참이면 1, 거짓이면 0. 거짓이다? 참이다. 거짓이다? 참이다. 시그마 제곱과 S제곱을 비교하면 항상 시그마 제곱이 크다. 무엇일까요? 정답은 거짓이에요. 거짓. 그러니까 지금 제일 처음 말씀해 주신 분이 이게 참이지 참. 정답은 참이에요. 제일 처음 말씀하신 분이 권준기 선생님이 맞죠? 자, 이게 참이 왜 이게 참이냐? 왜 시그마 제곱이 항상 크냐? 그냥 제가 도표로 그려보면 이 데이터가 만약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었다면 최대 최소가 이렇게 있었다면 이만큼의 레인지가 있는 거죠. 근데 샘플링을 했다면 그 레인지는 무조건 작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분산은 항상 줄어들어요. 자, 평균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서 편의가 없지만 분산은 항상 작기 때문에 이 S제곱은 항상 시그마 제곱보다 작기 때문에 이거 참이죠. 항상 편의가 있어요. 작다. 편의가 있는 거죠. 편의가 있다. 항상 여기 답이 있다 그랬잖아요. 항상 작아지게 돼. 그러니까 이게 작으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시그마 제곱이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S제곱 식에다가 분모에다가 1을 빼줬어요. 이렇게. 1을 빼주면 분모가 작아지면 어떻게 되죠? 분자가 전체가 커지잖아요. 분모가 작아지니까. 그래서 1을 빼줘 봤더니 이 S제곱이 시그마 제곱을 잘 추정할 수 있게 됐어요. 이 수학자들이 증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S제곱은 1을 뺀 거다. 이걸 어떻게 증명했냐? 여러분도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해보세요. 이 S제곱에 대한 익스펙테이션을 취해보세요. 이거 뭐 하라는 거야? 그래서 이 식을 전개를 해서 뭐 xi의 제곱 마이너스 2배 xi x바 더하기 x바의 제곱 이거를 한 다음에 요거에 대한 익스펙테이션을 취해서 유도를 하면 시그마 제곱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표본 분산식에서 n-1로 해야만 분모를 n-1로 해야만 시그마 제곱의 추정값이 나오게 된다. S제곱의 추정값은 시그마 제곱이 나오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표본의 분산식은 n-1로 나누는 거다. 그래서 요것을 n-1을 우리가 자유도라고 정의를 해요. 자유도. 근데 사실은 자유도의 원래 정의는 통계값의 마지막 계산에서 자유롭게 변할 수 있는 변수의 개수로 정의가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통계량이 평균이라고 치죠. 평균이 3개의 수에 대한 평균이었어요.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이런 식으로. 3개에 대한 수의 평균은 3분의 x1, 2, 3잖아요. 근데 이때 평균이 5였고 처음 숫자, 두 번째 숫자가 9, 4로 정해져 있으면 세 번째 숫자는 무조건 픽스가 돼 있죠. 픽스. 얘는 free. 얘도 free. 자, 두 가지 수는 free고 마지막 숫자는 고정이 돼 있어요. 이런 세 개의 n이 3일 때 평균은 두 개의 수는 풀이고 한 개는 픽스가 돼 있다. 그래서 그럼 자유도는 뭐냐? 자유로울 수 있는 변수의 개수는 2개다. 그래서 자유도는 2가 된다. 이제 이게 이제 n-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n-1이 또 자유도도 된다. 그래서 자유도는 이런 정의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 관심 있으신 분은 아까 표본 분산 기대값 유도하는 제가 그거를 잘 찾아서 정리를 해놨어요. 한번 보시고 과거 또 내가 소시적에 수학 좀 했었는데 하시는 분은 한번 또 검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 지금 하라 그러면 잘 못할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중간중간에 뭐 중심극한 정리 좀 이용을 해서
한번 하고 있습니다. 유도를 하고 있어요. 자, 한번 그래서 우리는 근데 이렇게 복잡한 건 뭐 이제 제껴놓고 우리는 계산만 잘하면 돼요. 그래서 array 샘플에 대해서 자 우리가 정확하게 정의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지금 샘플에 대한 분산이냐 또는 샘플에 대한 아니 모집단에 대한 분산이냐. 지금은 샘플이라고 했죠. 구하는 거예요. 7, 15, 23, 7, 9, 13의 평균과 분산을 구해보자라는 게 문제예요. 우리 직접 한번 이제 또 해봐야죠. 제가 여러분께 그 데이터를 드릴 테니까 이거 아마 문제는 없을 거예요. 데이터를 드릴 테니까 우리 한번 처음으로 분산 한번 계산을 해보죠. 평균은 뭐 다 하실 수 있으니까. 자, 데이터를 여기다가 데이터 드릴게요. 17, 15, 23, 7, 9, 13. 제가 여기 엑셀 창에다가 이렇게 보내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걸 카피를 하셔서요. 엑셀 데이터를 카피를 하셔서 엑셀에 붙이셔서 데이터 계산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제일 처음에 이런 데이터가 있을 때 평균은 어떻게 계산하냐? 일단 분산. 우리 두 개를 계산해야 되는데 샘플에 대해 계산하는 거죠. 자, 평균은 average, average라는 함수로 계산하게 됩니다. 많이 쓰실 거예요. 자, average 하시고 이렇게 숫자들만 17, 15, 23 이거 각각 넣으셔도 돼요. 근데 좀 그러니까 그냥 쭈르륵 긁어서 이렇게 하시면 평균은 제가 구하고요. 그 다음 제가 뭘 물어보실지 알겠죠? 분산은 var 분산의 함수 var을 이용해서 분산을 구해보자. 분산값 얼마인가요? 구하면 채팅으로 네, 임수연 선생님 33.2다. 한번 해볼까요? 33.2가 나오고 그래서 우리 임수연 선생님 제가 너무 일찍 네. 이렇게 구하는 거고 자 여기 뭐 소개시켜 드리면 함수를 좀 설명해 드리면 자 var 하시면은요 p가 있고 s가 있고 뭐 이렇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p는 여기 설명이 나오죠. 전체 모집단의 분산을 나타낸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모집단이었다면 모집단의 분산 점 p를 해서 계산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은 원래 모집단을 n으로 나누니까 이 수보다는 더 커지겠죠. n으로 나누니까 더 작아지나? 더 작아지네. 잠깐만 뭔가 이상한데? 더 커져야 되지 않나? 이게 샘플 분산이고 잠깐만요. var.s 샘플 분산은 죄송합니다. 저희 네트워크 문제로 인해서 잠깐 끊겼는데요. 제가 다시 할게요. 제가 지금 이거 제가 우연히 제가 이걸 해봤는데 예, 잠깐 제가 멈췄어요. 지금 다시 정상 되셨죠? 네. 잠깐 저희 네트워크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제가 조금 헷갈리는데 요게 요거를 모집단으로 봤을 때는 모집단의 분산은 이 샘플 분산이 더 커지는 거 맞구나. 이제 모집단의 분산은 이게 오리지널은 이거예요. 27.6. 근데 우리가 이걸 샘플로 봤을 때는 n-1로 나누기 때문에 얘보다는 더 커지게 되죠. 그래서 33.2 이렇게 더 큰 값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다른 값이구나 알게 되고 여러분들 만약 그걸 보죠. 그럼 이게 언제 어떻게 적용하냐? 우리가 이 데이터가 만약 모집단이었다면 그냥 모집단 분산을 그냥 적용하시면 되는데 지금 문제에서 이걸 샘플이라고 명확하게 말을 해줬잖아요. 그래서 샘플 분산을 쓴 거고 제가 만약 이런 문제를 낼 거예요. 제가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오면 1, 뒷면이 나오면 0이다. 아시죠? 동전을 두 번 던졌을 때 앞면이면 1, 뒷면이면 0이잖아요. 일단 동전을 던졌을 때 이게 내가 동전을
실제로 2번 던졌을 때 한 번은 앞면이 나오고 한 번은 뒷면이 나왔다. 이것에 대한 분산을 구해라 하면 이게 샘플일까요? 모집단일까요? 동전을 샘플이죠. 권중희 선생님. 뭐 어떻게 하셨죠? 내가 동전을 우연히 2번을 던졌는데 그 중에 한 번은 앞면이고 한 번은 뒷면이야. 2. 첫 번째 n은 1이고 두 번째 샘플은 0이야. 그럴 때는 이건 샘플을 적용해서 이것에 대한 분산은 그냥 VAR을 쓰시는 거예요. 그냥 VAR을 쓰시면 VAR.S와 동일한 효과를 가져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VAR로 이렇게 동전을 던졌을 때의 분산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모집단이다. 1과 원래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동전을 던졌을 때는 1 아니면 0이 나와. 동전을 1억 번 던지든 20억 번을 던지든 그것들을 무한대로 던진 다음에 구분을 해놓으면 시오레티컬하게 구분을 해놓으면 앞면의 확률이 0.5, 뒷면의 확률이 0.5인 걸 알고 있어. 그래서 1, 0이 나와. 이렇게 되면은요. 이게 바로 모집단이 되는 거예요. 1, 0이 그때는. 무한대로 던졌을 때. 그때는 이거를 VAR.P로 모집단으로 간주하고 계산을 해야 된다. 이렇게. 그러면은 틀려지죠, 값이. 그래서 언제를 모집단으로 간주하고 언제를 샘플 집단으로 간주하는지 아시겠죠? 자, 여러분이 샘플을 제가 이거 안 적었죠? 지금 권중기 선생님은 안 적었죠? 이게 지금 뭔가 지금 중복이 되고 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자,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다시 한번 문제를 생각을 한번 해보죠. 내가 우리 기관에서 측정 불확도를 측정 불확도가 아니고 그냥 데이터를 시험을 했어요. 10번 반복 측정을 해서 10개의 데이터를 구했어요. 자, 그거는 그냥 샘플이죠. 근데 내가 우리 기관의 숙련도에 의한 불확도성 요인을 추출해서 내가 불확도에 넣으려고 해요. 근데 숙련도는 우리 기관의 시험자는 3명 ABC였어요. 시험자가 A, B, C가 있어요. 그럼 이 세 사람의 데이터 평균들의 표준 편차를 구해서 그것들을 가지고 불확도 요인을 넣으려고 해요. 이때 A, B, C 세 사람은 샘플인가요? 모집단인가요? 우리 기관에는 A, B, C 세 사람밖에 없어요. 그때는. A, B, C 세 사람에 의한 시험 결과는 그렇죠. 모집단이죠. 이거는. 우리 기관에 세 사람밖에 없어요. 그럼 그 세 사람이 모집단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 세 사람의 표준 편차를 넣을 때 모집단 표준 편차를 생각하고 넣으셔야 됩니다. 이 사람을 모집단으로 생각하고 넣으셔야 됩니다. 그런 컨셉이 있다. 이거. 자, 그 샘플 이제 그래서 그렇구나. n-1로 나누는 건 그렇게 하는구나. 자, 분산도 좋지만 우리는 사실은 분산의 제곱근을 많이 써요. 왜 그러냐 하면 이거는 아까 여기서도 보셨지만 단위가 평균이 단위는 jobs 지금 이제 지원한 일자리 수를 계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이제 취업하기 전에 몇 개의 job을 지원을 했냐 그걸 계산하는데 평균은 데이터의 단위하고 같아요. 그래서 같아요. 그래서 jobs 이렇게 되는데 이 분산은 제곱량이기 때문에요. 단위가 제곱이 되죠. 평균 단위의 제곱량이 분산의 단위가 되죠. 여기서 공식의 제곱이 있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쓰기에 조금 비교하기에 평균과 분산을 비교하기에 적당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거는 표준 편차를 더 많이 쓴다. 표준 편차는 제곱근을 이렇게 씌우게 되면 단위가 일단 같아지죠. 자, 이 양은 분산이란 양은 데이터들이 서로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평균을 중심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냐를 나타내는 척도인데
그거를 제곱근을 취했더니 단위까지 평균과 같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걸 설명을 안 드린 것 같은데, 자, 분산의 공식은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고 그랬죠. 편차 제곱의 평균이었는데, 그죠? 자, 이게 뭐예요? 각각의 데이터가 평균과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이것들을 평균했다고요. 그 제곱을 평균했다고요. 이걸 제곱을 안 하면은요, 평균으로부터 큰 데이터, 작은 데이터가 서로 중첩이 돼서 결국 0이 될 수가 있어요. 더 작아지는 값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곱을 해주는 거죠. 근데 제곱을 했더니 단위가 안 맞는다. 그래서 이렇게 제곱근을 취하고, 우리 다른 통계 기법에서 이거 절대값 취하는 통계량도 있어요. 근데 그 잘 사용하지는 않고 우리는 분산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실제 데이터들의 우리 분산 구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자, 분산이 어떤 의미인가? 자, 신제품, 여러분 골프 좋아하시죠? 신제품으로 골프 클럽을 만들었어요. 옛날 클럽하고 지금 새로운 클럽하고 어떻게 좀 차이가 있나 보기 위해서 전문 골퍼한테 150개를 치게 했어요. 75개씩. 그러니까 하나는 기존, 하나는 신제품. 그래서 날라간 데이터를 7번 아이언으로 써서 7 아이언이라는 데이터에 넣었어요. 여러분 한번 7 아이언 한번 보시죠. 데이터에 7 아이언. 자, 이렇게 7 아이언 데이터가 있으면요. 자, 이거 153, 151, 153 야드겠죠? 이렇게 쳤고 신제품으로는 150, 149, 155 데이터가 이렇게 쭉 나왔어요. 그럼 이것만 보고 사장님한테 이번에 개발한 데이터입니다 하고 들고 가면 사장님한테 한 소리 듣죠. 뭘 갖고 온 거냐고. 그 의미를 갖고 오라고 그러시겠죠. 그래서 이걸 분석을 해서 우리가 갖고 가야 돼요. 그때 우리가 하는 건 지금 제일 처음에 데이터 열을 가지고 보여주실 때는 기술통계법이 제일 좋다. 그래서 기술통계법 한번 해볼게요. 데이터, 그러니까 평균, 표준 편차, 뭐 이런 것들 한 번에 구할 수 있는 거. 데이터 분석. 데이터 분석에 여기 보시면 기술통계법이 있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그리고 확인. 그리고 이렇게 두 개 한꺼번에 선택하셔도 돼요. 그런 다음에 입력 범위에 데이터들을 다 끝까지 선택을 이렇게 해주세요. 지금 데이터는 아래 방향으로 있으니까 이거는 열 방향 데이터겠죠. 컬럼 방향이고 데이터가 옆으로 있으면 이건 행 방향인데 지금은 열 방향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행 이름표를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 행 이름표 사용 체크. 자, 그리고 요약 통계량을 체크. 자, 이제 확인하면 결과가 나오는데, 자, 우리가 데이터를 나왔을 때 평균을 비교하게 되면 장타는 누가 낫느냐는 옛날 클럽하고 신제품 클럽하고 이제 장타가 나는 포인트가 있고, 두 번째는 장타가 났는데 얘가 이제 퍼짐이 커요. 분산이 큰 클럽이 있고 분산이 작은 클럽이 있으면 우리가 이번에 개발 목표는 분산이 작은 클럽을 개발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일정하게 떨어진다는 거죠. 내가 컨트롤하기 좋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분산이 더 큰지 작은지 기존 거 대비 커런트 지금 클럽이 분산이 작아서 잘 개발됐다면 1번 아니다면 0번에 한번 답을 한번 구해주세요. 자, 더 잘 개발됐을까요? 잘 개발됐으면 1번, 잘못 개발됐으면 뭐라고 그랬죠, 제가? 잘 됐으면 1번, 잘 됐으면 1번, 잘못이면 0번. 이게 좀 이상하다. 다 잘못됐나요, 지금? 클럽이? 분산이 더 작으면, 커런트가 더 작으면 잘 된 거예요? 임수연 선생님은 더 잘 됐다. 개발이 잘 됐다. 권준기 선생님도 잘 됐다.
그러니까 분산이 작은 게 개발이 잘 된 거예요. 분산이 분산이 작은 게 잘 된 거다. 써드려야 되겠다. 헷갈리시죠? 분산이 작으면 개발이 잘 된 것임. 작으면 1, 크면 0. 시간을 지금부터 1분 드릴 테니까 또 한번 해보시죠. 제가 그렇죠. 지금 제가 그걸 헷갈렸네요. 이번 문제는 그래 이번 문제는 평가 안 하는 걸로 하시죠. 제가 그걸 잘못했고 지금 이 뒤에 얘가 커런트하고 이노베이션 이 두 개죠. 그래서 여러분 막 헷갈려 하셨구나. 자, 여기 제가 커런트를 개발한 현재고 제가 커런트가 지금 개발한 거고 그걸로 저는 헷갈렸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맞아요. 지금 뭐 질문하시는 분의 말대로 그래서 지금 이건 그냥 제가 풀죠. 제가 문제를 잘못 냈으니까. 이게 커런트가 기존이고, 그러니까 얘가 컨벤셔널이라고 적었어야 되는데, 요게 기존이고, 그죠? 요게 기존 제품이고, 이게 이제 이노베이션이 개발 제품인데, 제가 커런트는 지금 개발한 거고, 컨벤셔널이 있는 줄 알았어요. 이게 개발 제품이다. 그래서 헷갈려 하셨구나. 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아까 똑같이 해볼게요. 데이터 기술통계법 확인. 그리고 입력 범위 이렇게 다 넣고요. 첫 번째 행 이름표 사용, 열방향, 새로운 워크시트의 요약 통계량. 확인하시면 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발품의 표준 편차를 비교를 해보면 뭐 분산도 좋고 더 작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편차가 적다는 거니까 이게 이제 우리 개발 의도에 잘 맞다는 거고 평균을 비교해 보면은 소폭이나마 기존 게 좀 크긴 커요. 장타 측면에서는 기존 게 더 멀리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근데 이제 우리는 지금 이런 게 편차가 작은 게 사실은 개발 목표였으니까 죄송합니다. 저도 헷갈려. 문제를 잘못 냈으니까 이번 거 좀 이해를 해주세요. 이번 건 넘어갈게요 그냥. 또 우리가 뭐 커피 뭐 그거 몇 잔에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자 이것도 저장을 해놓고요. 자 그래서 구해봤어요. 재밌는 거 한번 해봤죠. 자 기술통계법 한 거 지금 방금 제가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골프 클럽에 더 일관성이 있다. 품질이 더 좋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일관성하고 품질은 같은 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우리 1702의 표준, 1702 표준 보면 콘시스턴트 뭐 일관된 뭐 운영 뭐 이런 게 많이 나와요. 그게 이제 곧 품질이라는 의미예요.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자, 평균은 낮은 클럽이 하지만 더 균일한 결과가 나왔다. 자, 이 기술통계법에 보면은 최대값, 최소값, 뭐 전체 합, 그리고 요 범위, 뭐 첨도 외도는 정기분포 곡선을 그렸을 적에 얼마나 찌그러져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이런 다양한 데이터들이 나오니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거 한번 해봤고요. 두 번째, 우리 기술통계법 평균 표준 편차 하는 거 해봤죠. 두 번째는 변수가 두 개 있는 경우에 그 두 변수 간의 관계가 있냐. 그럼 관계가 있으면 얼마나 크냐를 보고 싶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첫 번째 할 건 회귀 분석인데요. 우리가 회귀 분석과 상관 분석을 하는데 다 측정 불합도에 쓰여요. 그래서 하는 거고. 자, 최근 팔린 12개의 집 표본을 조사하여서 한번 그래프를 그려봤다. 이것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이렇게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거예요. 자, 집의 크기가 크면 집값이 비쌀 거냐? 당연하지. 근데 실제로 그럴 거냐? 해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이게 어떻죠? 우상향으로 양의 리니어한 양의 선형 특성으로 우상향으로 가고 있죠. 이 선형적인 거죠. 그래서 보면 관계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런 거는 그냥 데이터에도 쓰이지만 우리 뭐 주가와 금리와의 관계 이런 거 할 때도 많이 쓰이고요. 또는 우리 이제
측정 불확도에도 이런 상관관계를 구해서 하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한번 그려봐야죠. 리얼 에스테이트 데이터를 한번 열어보죠. 요거 5번 파일 리얼 에스테이트 파일 열어서요. 자, 요런 파일이에요. 집 가격과 23일 때 315를 이렇게 적는 거죠. 이 데이터가 막 혼란스럽게 섞여 있으면 안 돼요. 요거일 때 요 쌍이 존재해야 돼요. 23일 때 315, 28일 때 229 이런 쌍이 존재할 때, 자, 제일 먼저 한번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죠. 그림 그릴 때는 데이터를 이렇게 먼저 선택을 해주세요. 첫 번째 데이터 선택. 두 번째는 선택하셨나요, 다들? 두 번째는 삽입. 그리고 추천 차트. 저도 원래는 추천 차트 하는 게 아니라 이 중에 찾는 건데 저도 잘 몰라서 그럼 이 그래프들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그래프를 고르시는 건데 요거 제일 처음 거 요거 하시면 돼요. 자, 우리는 이걸 원하고 있었다. 이렇게 사이즈, 이 밑에는 사이즈고 Y축이 프라이스가 되겠죠. 사이즈별로 아마 이게 100만 불 단위일 거예요. 그러면은 400만 불, 40억. 400만 불 40억 맞죠? 100만 불이 10억 맞나요? 지금 100만 불 10억 맞죠? 네. 30억 쭉 가는데 이 단위를 모르겠네. 이 야드 제곱 야드인가? 뭐 미국은 단위가 좀 희한해서. 자, 이럴 때 먼저 이 각 점들을 가장 잘 표현하는 선형식은 무엇인가를 구하는 게 회귀 분석이에요. 그래서 회귀 분석은 제일 처음에 하는 게 요거에 대한 뭐 선형식을 만약 이렇게 그렸다면 y는 ax 플러스 b. 우리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하는 거잖아요. 선형식 구하기. 두 점을 알면 두 점을 지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죠. 이렇게. 근데 회귀 분석에서는 이렇게 안 구하고요. 이 모든 데이터의 x바, y바를 구해요. 그래서 이 직선이 여기서 우리가 가상 직선을 그렸을 경우에 가상 직선을 먼저 한번 그려볼게요. 자, 점을 다 선택하세요. 점을 찍으면 점이 다 선택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클릭을 한번 해보세요. 우클릭. 그리고 추세선 추가라는 메뉴가 나와요. 그럼 추세선 추가 한번 해보세요. 이런 추세선이 나오고 이런 일단 메뉴가 나오는데 자, 일단 다 해보죠. 수식을 차트에 표시 체크. 이게 버전에 따라서 살짝 또 이거 틀리신 분이 있는데 저는 2013번 버전으로 이렇게 지금 하면 잘 돼요. 자, 그때 나오는 이 직선은 y는 7.0346x 플러스 105.3은 회귀 분석에 의해서 한 거고 직선의 그래프가 아니고 이 사이즈와 프라이스의 평균값이 이 직선 위에 있다. 대충 한 2점이 x바, y바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게 이 직선 위에 있다 하고 구했고 두 번째는 기울기 a는 이 직선의 기울기 a는 이런 s x분의 sxy로 결정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기호는 자 x에 대한 편차 제곱합과 xy에 대한 편차 제곱의 합의 b로 나타낸다라는 걸로 회귀 분석을 한 거예요. sxx는 아까 편차 제곱합이 이렇게 됐었죠. 서메이션 x-x바 제곱. 이게 s 편차 제곱을 라지 s로 나타내요. 그리고 xy에 대한 편차 제곱합은 서메이션 x-x바 곱하기 y-y바. 이걸로 나타나기 때문에 x와 y의 관계가 있어야지만 어떤 수가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관계가 이렇게 막 산점이 막 돼 있다면 이 a가 0이 될 거예요. 산점 막 흩어져 관계가 없다면. 지금 관계가 있으니까 이렇게 나타냈겠죠? 여러분들 이걸 하는 거를 지금 이 데이터는 엑셀에서 그냥 바로 추세선 추가로 나온 데이터고 실제로 더 정확한 데이터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회귀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회귀 분석은 20분이네요. 11시 20분. 요거 회귀 분석까지만 하고
쉴게요. 그래서 오늘 점심은 12시까지 할까요? 잠깐 5분만 쉬죠. 그럼 5분만. 요거까지 하고 5분 쉴게요. 데이터. 회귀 분석하는 거예요. 데이터 분석. 그리고 회귀 분석. 지금 어디쯤에 있냐면 좀 아래로 제일 아래로 내리면 회귀 분석 메뉴를 찾으실 수가 있어요. 회귀 분석. 일단 확인. 자, Y축은 지금 프라이스죠. 프라이스를 이렇게 드릴게요. X축은 사이즈. 자, 이름표 제가 사용하고 있었고요. 새로운 워크시트 출력하고 확인을 누르시면 돼요. 자, 한번 1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회귀 분석의 결과와 우리의 그 추세선에서 이렇게 구한 결과가 어떤지 한번 비교해 보죠. 네, 되셨습니다. 저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확인 누르면 이렇게 회귀 분석 결과가 나오고 정확하게 같죠? 이게 7.03105가 요 7.03105 이렇게 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엑셀에서 자동으로 회귀 분석하는데 우리는 나중에 여러분 화학 분야 분들 건명선 분석 같은 거 할 때 이 1차선을 그려서 거기에 대한 뭐 불확도도 구하고 우리 흑광도에 대한 농도값도 역으로 계산하고 하실 때 데이터는 이 데이터를 직접 이렇게 레퍼해서 쓰셔야 돼요. 이 데이터를. 아까처럼 요거를 쓰지 마시고 자릿수 긴 데이터를 그냥 쓰시는 게 가장 정확한 데이터가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회귀 분석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있는 거죠, 결국은. 집 크기와 뭐죠? 우리 집 크기와 가격은 관계가 있다. 아시고요. 질문이 있었어요. 추세선에 대한 불확도도 구할 수 있나요? 그렇죠. 이 추세선을 화학 분야 음량선 부름 여기서 음량선 불확도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오늘은 뭐 해보기 어려운데 제가 공식 정도는 한번 소개해 드리고 여러분이 혹시 관심 있으시면 제가 관련 자료를 드릴 테니까 유정현 선생님한테는 뭐 필요하신 건가요? 내가 그 뭐 1점, 2점, 다점식으로 네. 그러면은 류정현 선생님 모두한테 다 드릴게요. 일단 추세선 불확도 정리 쓸 뭐 자료 송부 이렇게 해드릴게요. 나중에 오늘 이렇게 강의 끝나고 우리 이 자료들 뭐 제가 노트한 거 엑셀 파일 드리면서 같이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추세선 그리는 것까지 한번 해봤고요. 이제 그래서 그려서 그린 다음에 자, 보면은 관계가 있으면 이제 의미를 해야죠. 증가할수록 증가하는구나. 그러면은 집의 크기가 클수록 가격이 비싸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포지티브 리니어, 양의 선형 관계에 대한 건데 이제 음의 선형 관계도 있고 난리니어도 있고 아무 관계도 없고 그래서 아무 관계도 없을 때는
그걸 구하면 아까 S, 그러니까 기울기를 구하면 0이 되겠죠. 이거는, 이거는 이제 음수가 되고, 이건 좀 뭔가 애매한 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추세선을, 지금 선형 추세선으로 그렸는데, 우리 아까 엑셀 메뉴를 보면, 뭐 2차식, 난리니어하게 그 추세선을 그리는 메뉴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측정 불합도에서는 보통 1차선으로 많이 한다. 그래서 이거 이제 그리는 거 한번 해봤죠. 삽입. 요거는 역시 알고 있었나 봐요. 분산형에 뭐 이렇게 그렸어요. 예, 이렇게 추세선하고 선형 추세선 이렇게 했고요. 이렇게 그렸다. 해봤습니다. 요거는 우리 그 회귀 분석에서 두 평균점을 지나고 아까 평균점 계산해서 넣어보시면 그 회귀 직선 위에 있는 걸 알게 돼요. 회귀 직선 위에 있고 우리 그 공식, 그 기울기 공식 이렇게 주어진다. SXX 이렇게 주어지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불확도를 구할 수가 있게 돼요. 자, 회귀 분석한 결과 동일하게 나오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이제 회귀 분석 한번 해봤고 우리 통계에서 하는 거 지금 거의 다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은 상관 분석이에요. 자, 만약에 그러면 상관이 있다면 얼마만큼 상관의 강도가 있겠냐라는 걸 보는 그 파라메타는 상관 계수예요. 그래서 상관 계수가 크면 두 변수가 강한 선형 관계를 가진다라고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먼저 우리가 아까 그 SXY를 구해서 A를 구할 때 이걸 구했었죠. 이 기울기를 구할 때 SXY를 구했는데 그 SXY를 n-1로 나눈 값이 코베리언스. 그러니까 원래 베리언스는 SXX를 n-1로 나누어서 계산했잖아요. 요게 VAR이었잖아요. VARX는 이렇게 계산했는데 마치 그 편차 제곱의 합을 n-1로 나눈 것을 베리언스라고 한 다음에 요거는 공통된 베리언스다 해서 공분산이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계산을 해요. 공분산 계산을 하면 이렇게 되고 결국 요 SXY라는 이것이 두 변수가 얼마나 관계가 있냐를 결정해 주는데 사실은 코베리언스를 다시 표준편차, x에 대한 표준편차, y에 대한 표준편차로 나눈 이 상관계수를 우린 더 많이 써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공식은 이렇게 되고 결국 우리 공식 외울 게 아니고 이 상관계수 감마값만 구하실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감마가 최고로 크면 1이면 완전 성형, 0이면 비선형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제 상관계수 구한다. 우리가 요거 한번 보죠. 요 문제. GPA. 여러분들 혹시 유학을 다녀오신 분이나 유학을 준비하셨던 분들은 우리 이제 미국에 유학 갈 때 두 가지 영어 성적이 있다는 걸 알고 있죠. 이 GMAT와 GPA. 저도 몰라요. 저도 사실 준비해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한 사람이 이것도 보고 이것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이 두 점수가 상관이 있겠냐 없겠냐. 영어 성적 점수가. 왠지 심정적으로는 상관이 있을 것 같죠. 그러니까 가령 여러분들이 요즘은 토익 많이 보시나요? 저 때는 토익이 완전 그거였는데 취업하려면 무조건 토익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생긴 뭐 다른 시험이 있죠. 잘 모르니까 그냥 토플이 있다고 치죠. 자, 이 두 성적이 연관이 있냐 없냐 가령 그거를 이제 테스트해 보는데 당연히 있겠죠. 동일한 사람을 봤으니까. 그래서 뭐 1번 사람 2번 사람, 3번 사람이 이 점수를 다 기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 데이터가 상관이 있냐 없냐를 보는 거죠. 그 데이터는 GPA.XLX 우리 6번 파일 벌써 많이 했네요. GPA.XLX
자, 이 두 가지 데이터의 상관관계를 구하려면요. 제가 천천히 할 테니까 따라 한번 하시면 돼요. 똑같아요. 어렵지 않아요. 데이터 분석, 상관 분석 있죠. 상관 분석, 확인. 자, 입력 범위로 두 개를 이렇게 한꺼번에 선택하시고요. 우리는 오늘은 거의 다 열방향으로 하고 있으니까 열방향에 자, 첫 번째 이름표 했죠? 첫 번째 이름표 사용. 자, 이대로 확인 누르시면 돼요. 한번 제가 시간 한 1분 정도 드릴 테니까 또 한번 해보세요. 일 번부터 13번까지 하고 첫 번째 행 이름표 사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됐네요. 자, 그래서 이거 좀 빠른가요? 빠르시면 말씀해 주세요. 자, 확인을 하면 자, 여기서 나온 요게 상관계수가 돼요. GPA와 G마트의 상관계수는 0.53이다 라고 계산돼요. 아까 그 복잡한 그거 있잖아요. XY 나누기 뭐 N-1 그거 한 게 바로 이건 거예요. 그거 하려면 엄청 뭐 엑셀로 하면 금방 하긴 하는데 귀찮으니까 이렇게 0.53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측정 불합도에서 써먹을 때가 있어요. 그냥 우리가 통계니까 아까 중앙값처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아까 회귀 분석과 상관 분석은 다 써먹을 때가 있어요. 그 측정 불합도에서.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값은 상관계수다. 한 문제 더 보죠. 상관계수 문제 더 보죠. 임피던스 문제 볼게요. 자, 요거 그냥 따라 잘 하신 거죠? 0.5 나온 거, 0.53 나온 거. 자, 가령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전기 분야에서 어떤 임피던스를 구하는 문제가 있어요. 임피던스가 뭐냐? 약간 저항의 복소화된 그런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건 필요 없고 공식이 이렇게 돼요. 임피던스는 I분의 V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어떤 그 우리가 뭐가 됐든 여기다가 이 부하에다가 이런 소스를 연결해서 걸리는 이제 뭐가 이렇게 있겠죠.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측정하고 이렇게 흘러가는 전류를 이렇게 측정해서 이제 여기에 걸리는 게 이제 V죠. 전압과 전류를 측정하면 그게 이제 임피던스가 된다라고 해서 사실 복소수예요. 이 Z가. 그래서 그러니까 값과 위상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삼각함수였을 때 이 V 어떻게 제가 요 V와 I의 위상 차이가 존재해서 복소수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V 데이터와 I 데이터를 구하면 그 관계가 Z니까 여기가 V와 I가 상관관계가 있게 되는 거예요. 상관관계가 있으면 V와 I의 상관관계가 있으면 V의 측정 불합도와 I의 측정 불합도를 구해서 나중에 이제 합성 불합도라고 배우실 텐데 합성을 할 때 이 상관계수에 대한 영향을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상관계수를 배우는 거고 먼저 일단 그거를 나중에 공식 나올 때 구하고 지금은 일단 임피던스에 대한 상관계수부터 구해보자. 그래서 제가 그 임피던스 문제 한번 열어보시죠. 임피던스 7번. 자, 여기서 이제 상관계수 이렇게 구하는데 이거는 좀 너무 나중에 이제 하고 여러분들이 전기 분야 또 관심 있으신 분만 하시고 자, Z는 전압 나누기 전류일 때 V와 I에 대한 상관계수만 한번 구해보세요. 그래서 문제는 상관계수는 임피던스
전압과 전류의 상관계수는 이 문제예요. 나중에 이제 상관계수를 반영을 안 하면 결과가 틀리게 돼요. 그래서 상관계수를 배우시는데 많이 구하셨네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 여러분 답을 잘 구하셨고요. 제일 처음 구하신 분은 류정현 선생님이셨고,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거 한번 볼까요? 여기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이거 그냥, 이거 그냥,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내가 밀도를 구하기 위해서 질량과 매질에 질량을 구했어요. 그냥 이렇게 하죠. 표준 용액을 만들었다. 표준 용액을 표준 물질을 이용하여 만들었다. 질량을 취한 후 용액에 넣었다. 용액을 부피를 만들어서 넣은 거죠. 질량과 부피의 밀도를 구할 때 질량과 부피 데이터를 얻었는데 이때 질량과 부피는 상관관계가 있는가? 이때 질량과 부피를 각각 구했는데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제가 문제를 잘못 냈나? 없다. 제가 마음에 드는 정답은 없다였어요. 음. 자, 보세요. 여러분들 표준 용액 만들 때 질량은 그냥 질량 1g을 채취한다 해서 1g 채취하시죠. 1g에서 저울로 달아보잖아요. 그래서 10번 뭐 측정하시든. 그거는 그 프로세스는 따로 있는 거고 부피를 1g을 100ml에 넣겠다 해서 100ml 플러스게 다시 재시죠. 그 과정이 전혀 별개의 과정이잖아요. 1g을 측정하는 과정과 100ml를 용액을 만드는 과정은 분리되어 있는 과정이에요. 그런 다음 1g을 100ml에 넣겠죠. 그럼 분리되어 있는 과정이 상관관계가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그때는 상관관계가 없어요. 이거는. 분리된 과정이므로 상관관계가 없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제 데이터를 구해보면 상관계수가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이론적으로는 없다라는. 그래서 보통 없는 걸로 쳐요. 자, 우리가 그냥 온도를 구할 때 온도를 반복 측정하여 나타난 결과 나타난 뭐라고 하죠? 요인과 분포요 뭐라고 하죠? 통계적 요인과 또 교정에 대한 요인 온도계의 교정에 대한 요인이 상관관계가 있는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교정에서 불확도 요인을 나중에 얻게 돼요. 그럼 그 교정에 대한 불확도 요인은 교정 성적서에 있는 글자예요. 글씨가 이미 딱 프린트 돼 있어요. 인쇄가 돼 있어요. 있는데 그거와 인쇄된 그 글씨와 우리가 온도를 반복 측정하면은 몇 번을 반복 측정하더라도 할 때마다 온도가 바뀌게 되죠. 이제 그런 변화하는 온도에 대한 그 반복 측정에 대한 요인이 관련이 있겠는가? 있다 없다?
있다? 관련이 있으면 이쪽이 크게 변하면 이쪽이 같이 따라 변해줘야 돼요. 그 관련이 있으면 양의 관계든 음의 관계든. 내가 이번에 측정했을 때 이렇게 변했는데 그러면은 교정 성적서에 있는 그 글씨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지 같이 따라 변하는 거죠. 있다 없다. 그 교정 성적서에 있는 글씨가 그 종이에 있는 글씨가 바뀌나요? 진짜요? 바뀌어요? 내가 성적을 오늘 시험을 온도계로 그렇죠. 없죠. 내가 오늘 시험을 했는데 내가 시험값이 크게 나왔어요. 그랬더니 교정 성적서에 있는 그 글씨가 바뀌어서 따라서 크게 변했어요. 그럼 상관관계가 있죠.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 글씨는 항상 고정돼 있다고요. 그래서 상관관계가 없다. 이상하게 장비하고 같이 연결될 것 같은데 근데 그 교정의 결과는 이미 픽스가 돼 있는 결과이기 때문에 안 변해요. 안 변한다. 그래서 내가 반복 측정한 결과는 온도계 교정 결과와 상관이 없다. 온도계 교정은 이미 정해진 값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이 하는 시험은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 광기수론에서 오늘 오셨으니까 광도를 측정하려고 해요. 뭐 이렇게 LED나 뭐 형광등도 되고 뭐 그런 이제 광도를 측정하려고 해요. 그래서 광도 측정 시 광도 측정과 이제 광도를 측정하는 시험 광도를 측정하여 광효율을 측정한다. 광효율은 입력 전압과 출력 광도의 비로 나타낸다. 뭐 이런 식으로 비로 나타낸다고 했죠. 이때 전압과 광도는 상관관계가 있는가? 이때는 어떨까요? 그죠? 지금이 있는 거죠. 지금 제가 관찰평가를 하다가 지금 질문만 막 해서 아까는 임동국 선생님이 제일 하셨고 여기서 임동국 선생님이 또 하셨고 이거 뭐야 이거 임동국 선생님이 아주 그 가져가실 확률이 좀 높아집니다 지금. 그리고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임동국 선생님이 했다가 그 다음 제가 마지막 질문은 누가 하셨는지 이딴 마지막은 정답이 있다인데 이따를 제일 처음에 하신 분은 임수연 선생님이신 것 같은데. 임수연 선생님. 그러니까 B로 뭐야? 입력 전압과 출력 광도의 B가 나왔겠죠. B가 있다는 건 이미 거기서 상관관계가 있다는 얘기죠. B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상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아까 임피던스도 전압과 전류의 B가 임피던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압과 전류는 이미 상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는 거다. 아, 임동근 선생님.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대충 뭔지 아시겠죠? 아, 우리가 두 가지 변수를 했는데 근데 밀도는 부피와 질량의 비였는데 이거는 따로따로 구했다는 거죠. 내가 부피를 얼마를 구했든 질량은 이미 고정이 되어 있는 값이잖아요. 이미 미리 구해 놓은 값이니까 걔는 상관없다. 근데 요거는 할 때마다 이렇게 같이 따라 변한다. 그러면 요거는 B가 있는 거고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거 아니면 다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는 채로 계산을 해주시면 된다. 좋습니다. 이것도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확인해 봐야죠. 여기다 노란색에다 쓸게요. 상관계수는 이렇게 쓰면 안 되죠. 근데 이거 상관계수 함수가 있어요. 함수 있는데 저는 그 함수를 잘 몰라서 저는 이렇게 상관분석으로 할게요. 상관분석에 상관분석. 이렇게 전압과 전류 열방향의 첫째 이름표 사용하고 있고 새로운 워크시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 값을 구해 주신 거고요. 자, 이 상관계수 구할 때 또는 뭐 분산 같은 거 구할 때 특이한 성질이 있는데 지금 보통 우리가 임피던스를 구하면 오음으로 나오기 때문에
V 나누기 암페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고요. 어떻게 돼야 돼? V 나누기 암페어. 이게 이제 오hm 단위죠. 오hm 단위.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이 19.663을 안 쓰고 이렇게 써요. 이 값 암페어 단위로 바꾸는 거죠. 곱하기 0.001. 이 값으로 이 값 뭐가 바뀌었다? 아니죠? 이렇게 해서 요거 암페어 단위를 구해요. 이렇게 하는 법이 많죠. 그래서 숫자들이 완전히 이제 스케일링이 있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제가 이 값하고 이 값에 대한 상관계수를 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그대로 쓰고 이것도 이것을 값으로 붙여 놓을게요. 자, 이 값하고 이 값에 대한 상관계수를 구하면 값이 달라질까요? 같아질까요? 값이 같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이 19에 대한 이런 걸로 구할 때나 이 0.19, 019 이걸로 할 때나 상관계수는 같다고요. 한번 해볼게요. 데이터 분석에 상관 분석을 하고 이번엔 이렇게 이거 선택하고 열방향 첫째 행이름표 세로를 넣고 시트 출력을 해보면 값이 같다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그 미리암페어 단위로 했을 때나 암페어 단위로 했을 때나 상관계수는 같아지게 됩니다. 특이하게 이런 성질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분산의 성질에 기인한 거예요. 분산이 이런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두 번째 시간까지